안녕하세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최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83.45달러, 브렌트유는 88.47달러, 두바이유는 89.04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브렌트유를 제하고서는 지난 16일보다는 국제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재공격 우려 완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제한적인 보복 공격을 단행했었지만은 이란 외무부 장관은 미국 MBC 인터뷰에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모험주의가 없는 한 어떤 새로운 반응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재통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호르무즈의 봉쇄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불안감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일부 산유국의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원유 공급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글로벌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기대로 인해 가지고 원유 공급에는 변동성이 없어서 원유에 대한 가격이 하락세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석화업계 같은 경우는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 석화업계에 대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석화업계 업체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서도 손익분기점으로 꼽히는 30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팔아도 스프레드 밑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아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거부터 시작된 중국의 증설로 인해 공급 과잉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고 아직 전방 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공급 대비 수요가 아직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LG화학과 롯데 화학 제품을 만들수록 적자, 여수 대상공장, 통폐합 하나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없애고 정유사에서 나프타 등 원료를 도입할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롯데칼미칼의 적자 상태인 범용 NCC 부분을 통합하는 방안을 LG화학에 제안함에 따라서 초기 단계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두 회사는 NCC를 한 곳에 매각하거나 설비를 운용하는 합작사를 설비하는 등 석역 전체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은 롯데케미칼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된다면은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서 LG, 롯데 화학제품 만들수록 적자, 여수 대상공장 통폐합 하나 해서 본 공신이 2024년 4월 24일로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LG 롯데화학 제품 만들수록 적자 여수 대상공장 통폐합하는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 부인이다라는 겁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범용 NCC 설비 통폐합과 합작사 설립 등은 현재까지 검토가 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석화업계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맛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LG와 롯데가 공장을 통폐합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은 결국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사가 사실은 아니지만은 지속된 유가 상승으로 해서 석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 석화업계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국내 석화업계들에 대한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건 없지만은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24년도에도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석화 업계가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는 대한유화도 이제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유에 대한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 이 라인의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소폭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박스권 하단에 다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단기 평선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20평선도 이제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평선이 하락함으로써 이제 60평선에 대한 기울기도 점점 완만해지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대한유화가 이런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유화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지가 일어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바닥을 잘 만들어 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을 잘 만들어 주고 이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한다게 된다면은 이제 소폭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이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선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다시 이제 소폭 하락할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왔지만 이 추가적인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유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이나 하락 시나리오 지금 당장은 생각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대한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석화 업계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도 전과 같이 이제 많이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실망 매물이 조금 많이 쏟아지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2024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면은 대한유에 대한 매출액도 오르게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대한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한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